미래의 시아버지한테 가방 좀 들어주세요 같은 심부름을 시킨 건데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정준 회장님이 마음에 들었대요. 안 이상한데?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거. 뭔가 당당한 여성의 모습? 뭐 이런 거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보자마자 며느리로 낙점을 하셨답니다. 우와. 아니 그게 이제 그 당당한 모습도 좋았겠지만 집안도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전후 상황이 있겠죠. 그럼. 그런 거지? 맞아요. 현정은 회장의 친정도 유명한 호남 만석군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돈이 많아서 정주영 회장이 힘들었을 때 자금을 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봐 이거 봐. 그리고 모친이 용문학원의 이사장, 외삼촌은 김무성 전 국회의원. 그러다 보니까 다섯째 아들하고 현정은 회장하고의 결혼은 H그룹의 아주 든든한 백이 된 셈이죠. 그러겠네요. 어머, 아니 되게 아까 사진이랑 이미지가 너무 다르신데 아 풋풋해.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 앞만 보고 찍는 게 연애 초반 같은 그런 설레임도 좀 있어 보이고요. 핸드백 넘겨준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 연애의 시작이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예? 소리예요. 들리시죠? 네, 또각또각. 여성 총수처럼 보이는 네네. 네. 이런 모습인데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습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영화에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기업 판도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하죠. 한 20년 전쯤만 해도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수가 13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2025년 기준으로 하면 476명. 그리고 유통, 금융, IT 이쪽에서는 여성 리더들이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죠. 이제는 여성 임원들이 기업을 이끄는 시대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분들이 있습니다. 현그룹을 이끄는 현정은 회장, 그리고 호텔 이부진 사장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여성 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기업인이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하고요. 연예인 못지않게 일거수일투족이 집중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만 봐도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얼굴이 이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승현 씨 네. 표정이 뭔가 야망이 있는 듯.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아, 저도 여성 총수들을 보다 보니까 살짝 욕심이 나는 자리가 그러니까요. 네, 있어요. 네. 그래요. 애써 시선을 회피하시는데. 아니 이게 이제 도끼가 대단하네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가 예, 변했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자리를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아 뭐 그럼 상관없어요. 지금 진짜요? 지금요? 그럼 지금 오. 이번 주까지는 하고요. 네, 앞으로도 저는 호시탐탐 선배님의 자리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재벌가에서는 남성 기업인들의 자리가 위협받을 정도로 여성 리더들의 위세가 대단하다.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원더우먼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정준 회장님이 직접 선택했다. 보자마자 며느리로 낙점을 하셨답니다. 정몽원 회장이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혼났대요. 왜요? 총수가 되면서 현정은 회장의 이게 확 바뀌게 됩니다. S그룹 최초의 여성 사장. 이부진 사장이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는 몰래 소개팅도 했다고 해요. 나도 미팅했는데 뭐. 누구요? 저기 무슨 진짜요? 저도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너 내일부터 회사로 나와라. 이건희 회장과 닮았는데요. 직접 챙기면서 나노 단위까지 체크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 얼음공주였었던 이부진 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다르신데?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 확 나요. 그런 느낌이야. 재벌가를 여인천하로 만든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연기가 늦었네요. 눈물입니다. 눈물. 눈물? 왜 울었을까? 재벌가 여인천하를 대표하는 여성 리더는 바로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철의 여인 H그룹의 현정은 회장입니다. 현정은
회장은 1955년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의 정석이죠. 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신여성으로 촉망을 받던 중 돌연 22세에 H그룹 정주영 회장의 5번째 아들과 웨딩 마치를 올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와. 아니 그 사실 정주영 회장의 H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그쵸. 그렇다면 자녀들의 결혼도 혼맥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정주영 회장이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혼사에 대해서는 뭐 자유 방임, 그러니까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집안 배경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한테 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자도 오래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알아서 결혼을 결정해라 뭐 이렇게 좀 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5번째 아들 정몽원 회장. 직접 자신의 짝을 고른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정몽원의 짝은 정주영이 직접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 선택을 받은 며느리가 바로 이제 현정은 회장이 되는 거죠. 아니 왜 5째 며느리만 시아버지가 나서서 정하신 거죠? 그 현정은의 아버지가 H상선의 회장님이셨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현정은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선박 명명식이라고 하는데 참석을 했대요. 행사장에 이제 들어오는데 웬 어르신이 손을 내밀었답니다. 왜요? 현정은 회장이 회사 관계자인 줄 알고 가방을 이렇게 건네줬다는 거죠. 그 손에다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정주영 회장님이었어요. 아, 뭔가 악수를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가방을 이렇게 걸어드리고. 시계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면 미래의 시아버지한테 가방 좀 들어주세요 같은 심부름을 시킨 건데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정주영 회장님이 마음에 들었대요. 아니 이상한데?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거. 뭔가 당당한 여성의 모습? 뭐 이런 거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보자마자 며느리로 낙점을 하셨답니다. 우와.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당당한 모습도 좋았겠지만 집안도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전후 상황이 있겠죠. 그럼 그런 거지. 맞아요. 현정은 회장의 친정도 유명한 호남 만석군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돈이 많아서 정주영 회장이 힘들었을 때 자금을 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봐 이거 봐. 그리고 모친이 용문학원의 이사장, 외삼촌은 김무성 전 국회의원. 그러다 보니까 5째 아들하고 현정은 회장하고의 결혼은 H그룹의 아주 든든한 백이 된 셈이죠. 그러겠네요. 어머, 아니 되게 아까 사진이랑 이미지가 너무 다르신데 아 풋풋해. 뭔가 쭈뼛쭈뼛 앞만 보고 찍는 게 연애 초반 같은 그런 설레임도 좀 있어 보이고요. 핸드백 넘겨준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 연애의 시작이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연애의 시작이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가 뭐 마음에 쏙 들었을지 몰라도 정몽원 회장이 당시 이제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미래 이 아내의 얼굴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휴가를 나오자마자 미래의 아내인 이제 현정은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제 군인이. 정몽원 회장은 이제 현정은 회장을 보자마자 짜라랄라라라라 바로 이제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예, 정몽원 회장이 아내에 대해서 이제 했던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고운 얼굴에 여성스러운 정은이가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은이. 정은이. 근데 반면에 현정원 회장이 느낀 이 정몽원 회장에 대한 첫인상은 머리도 짧고 되게 까맣게 타고 초췌하고 꽝이었다고 해요. 어. 근데 아무리 본인이 반해봤자 여자 쪽에서 안 좋아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저 서로 좋아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어디를 데려간다? 뭐 맛있는 집? 발길 따라 뭐 바람 따라. 발길 따라요? 아버지 회사대로 가면 되겠구만. 봤니? 다 우리 거야. 쫙. 우와. 우리 아버지도 보통은 식당을 가거나 그쵸? 뭐 놀이공원을 가거나 뭐 그럴 텐데 근데 정몽원 회장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간 장소가 조금 특별합니다. 어디예요? 사격장. 어? 뜬금없이 이제 사격장에 데리고 갔대요. 이제 본인이 총 쏘는 거 보여주기도 하고 현정은 씨한테 총 쏘는 법을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굉장히 든든한 모습에 이때부터 조금 눈에 콩깍지가 씌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격장을 데리고 가야 되구나. 정몽원 회장이 제대하고 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데이트하고 나오면은 정몽원 회장이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혼났대요. 사격장 데리고 갔다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데이트 끝나고 정몽원 회장이 들어오면 야, 너 오늘 청혼했냐? 당장 결혼해 이러고 다그쳤다는 거죠. 진도가.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급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속전속결로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현정은 회장의 나이가 22이고 정몽원 회장의 나이는 28이었어요. 우와. 좀 어렵. H그룹의 오너 일가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H그룹의 며느리가 되는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현정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가 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남녀차별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잘할 만큼 아버지는 어떤 일이든지 어머니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화기애애하고 단란한 그런 집안이었다고 하죠. 이런 분이 그저 현가의 며느리가 되는 게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이 말렸다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응이 쉽지 않았겠죠. 왜냐면 이제 웰컴 투 현가 시월드 엄청 유명하잖아요, 거기. 그쵸. 시월드 완전. 아니 뭐 도대체 어떤 시월드였기에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명하잖아요. 우선 일단 정 회장의 며느리가 되려면 사회활동을 제한받게 됩니다.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장님 3년 그렇게 지내야 며느리로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정은 회장이 저 집에 며느리가 됐잖아요. 게다가 이제 H그룹 며느리의 필수 덕목이 있죠. 저거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가서 시아버지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사내 식당 같아요. 저기 그리고 새벽 5시쯤이에요. 5시 왜 밥을 먹어? 아침 빨리 먹고 해 뜨기 전에 출근해야 돼서. 항상 청운동 자택에 새벽 3시, 4시에 며느리들이 모여서 밥을 하고 네네. 5시까지 아침밥을 다 먹고 아들들이랑 걸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밥상을 2개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 밥상은 안쪽, 며느리는 밖에. 아, 저 정도면 정조 때 아니에요? 정조 때? 정조 때. 야, 예, 그래서 자유롭게 자랐던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근데 그 예전에 그 재벌 연인 편에서 H그룹 며느리가 꼭 지켜야 하는 뭐 계명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이 7계명 7가지 이거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한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운전을 얌전하게 하는 법, 이불을 정리하는 법, 부엌 살림 이런 것까지 남편이 먼저 알려줬대요. 무슨 며느리 사관학교? 와. 며느리 사과를 겨우.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정원 회장은 이 정주영 회장의 며느리로, 정몽원 회장의 아내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뭐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면서 H그룹에 인정받는 며느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야. 하지만 이 현정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좀 생기게 되죠. 뭡니까? 당시 신문 기사인데요. 어머. 2003년이죠. H그룹의 정몽원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전국이 이 죽음으로 충격이 좀 빠지게 됐는데 사실 이 사건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아무래도 아내겠죠. 그러겠죠. 난 놀랬죠. 5시에 깼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한테 전화하니까 기사가 아직도 거기 있다고. 회사에. 한참 안 믿어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를 악물고 진짜 지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 그런데 H그룹 총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의 회장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쩌다 생긴 거죠? 당시 이제 정몽원 회장이 금강산 관광 같은 이제 대북 사업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북한에 달러 송금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비자금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아직까지도 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등장한 게 자식이 아니라 바로 부인인 현정은 회장인 거예요. 그래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제가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된 건데
이게 남편을 잃은 지 2달도 안 돼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H그룹은 현정은 체제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재벌가 며느리로서만 사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기업의 총수가 된다. 이게 사실 좀 못 믿어온 상황이긴 한 거죠.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현정은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안팎으로 좀 난리가 좀 났습니다. 2달도 못 버틴다 이거. 얼굴 마담하려고 나선 거다.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좀 돌기도 했었죠. 아니, 사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담감에 또 조롱까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는데요. 이 와중에 현정은 회장의 현그룹 회장 취임 이거를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댁 식구들이에요. 그러겠네요. 왜냐면 H그룹은 정주영 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씨 집안이 경영을 맡고 있었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다가 현씨 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H그룹에 대한 경영권 전쟁이 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두에 서서 현정은 회장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현정은 회장 시숙부 정상현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이에요. 당시 이제 정주영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H가의 가장 큰 어르신이었죠. 그때 현 집안은 상당히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정 씨들이 만든 회사인데 현 씨한테 가는 건 안 된다. 어느 한 사람 다른 게 아니고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현 집안의 제일 큰 어르신 정상영 회장이 총대를 매서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현정은 회장 그분은 타고난 사업가예요. 치밀하고 배짱도 두둑하고 말도 잘하고. 현정은 회장이 그런 그 여론몰이를 잘해요. 갈등이 한 8개월 정도 이어집니다. 벼랑 끝에 몰린 현정은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데 뭐냐? H그룹을 국민기업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이걸 일반 국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팔려고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숙부인 정상영 회장도 경영권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현정은 회장의 선언은 좀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여론은 좀 현정은 회장 편으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됐고 판세가 좀 뒤집히면서 주주총회에서도 현 회장이 좀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H그룹 며느리였던 이 현정은 회장의 인생은 이제 회장이 되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러겠네요. 총수가 되면서 현정은 회장의 이게 확 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헤어스타일, 내자입니다. 내자요? 뭐뭐뭐뭐. 마음가짐. 마음. 정답 같아요. 괜찮은데? 마음가짐. 윤리의식? 예, 걸음걸이가 맞습니다. 확 바뀌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현 회장은 거침없이 걷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게 되는데요. 전에는 회장 취임 전에는 정몽원 회장의 보폭이 커서 종종 걸음으로 다녔다고 해요. 총수가 된 후에는 보폭을 크게 해서 카리스마 넘치는 걸음걸이로 교정을 했다고 합니다.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이제 박수치는 모습에서도 총수다운 면모를 좀 부각을 했다고 해요. 총수다운 박수가 있는. 총수다운 박수. 이렇게 손바닥을 수평으로 하는. 그거는 저 위쪽에 사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 동지가? 현정은이에요, 김정은이에요? 현정은이에요? 네, 박수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박수를 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낸 여장부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 엘리베이터가 충주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 뵀습니다. 그 이웃집 아줌마 같은 제 생각에는 부담 없고 편안하고 그런 것 같다. 나중에 보니까 꼭 그게 아닌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현 엘리베이터가 충주에 오기로 이사회에서 공시가 된 후에 며칠 지나서 그 당시에 장병우 사장 그 공장 현장을 방문했어요. 충주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가기로 얘기가 다 됐었는데 우리가 가야 할 부지를 가서 봤느냐.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고 현재 가업을 옮기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교차 검증을 해봤더니 아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상당히 아주 조직에서 장악력이 조용히 그러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막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현정은 회장의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 눈물이요? 이게 이제 장례식 때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었던 아내로도 유명합니다. 네.
기업인들 경우에는 때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좀 눈물로 호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현정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회사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 거죠. 근데 사실 이미지를 다르게 하려면 패션 스타일을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현정은 회장이 패션에 관심이 없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집안일 하다가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집안일 하던 차림 그대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아무도 재벌가 며느리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갑자기 그 자리에 가시고 나서는 막 화려하게 당연히 입으실 수가 없었겠죠. 차분하고 톤 다운되게 입으셨을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이제 막 뭐 원색을 좀 많이 입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원색을 입으면 좀 더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장점도 있기도 하고 파워풀한 느낌을 이제 옷의 컬러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CEO 그런 바지 정장을 많이 생각을 하고 떠올리게 되는데, 우아한 이미지를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커트 정장 셋업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복은 단아하게 입으셨는데 들고 계신 백이 에 땡땡 브랜드의 제품이잖아요. 저 소재 같은 경우는 뭐 7, 8천, 뭐 1억도 넘는 것도 많아요. 남들이 알아보는 그런 명품이 아니라 나는 알고 우리끼리만 알아보는 명품. 금액을 들으면 깜짝 놀라는. 자, 아무튼 이렇게 스타일도 확 바꾸면서까지 회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현정은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집착했었던 미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또요? 네, 요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남편이 전몽원 회장이 남긴 유서입니다. 유서. 명예 회장님께서 원했던 대로 모든 대북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유부는 금강산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몽원 회장의 대북 사업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유서계까지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사실 H그룹 대북 사업은 1998년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주영 회장이 1,001마리의 소를 끌고 북한을 방문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아시다시피 실향민이다 보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간절하시겠죠. 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은 국가적 이벤트가 결국은 이제 대북 관광 사업의 물꼬를 터주게 됩니다. 네, 처음으로 북한 관광을 이제 시작한다고 했던 날 많은 국민들이 좀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어요. 네? 맞아. 그 이제 소떼가 1,000마리가 1,001마리가 올라가고 이제 금강산 관광의 물꼬가 터지면서 티켓 예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당시 이제 정몽원 회장이 4박 5일 예정으로 약 1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그때 기준. 그러니까 금강호라는 배 타고 이제 금강산 쪽으로 가잖아요. 네네네네. 강원도에서 1,4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 관광했을 때 실향민에게 전체의 65% 티켓을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고향 먼저 가보시라고. 당시 이제 북에서 온 실향민들한테 금강산 관광 굉장히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럼요. 네. 여기 신문에만 봐도 당시에 이제 해주 출신 실향민 심정필 씨는 북한에 가게 해달라고 30여 년 동안 매일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하고 아예 못 가게 하는 거 다르거든요. 다르죠. 정말 그 가슴이 쓰렸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금강산 관광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금강산의 대표 폭포인 구룡폭포. 네, 구룡.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 가지의 형상을 가졌다고 불리는 기암절경인 만물상, 우와. 그리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해안절경인 해금강, 해금강. 뭐 신선들이 머무는 호수라고 불렸던 삼일포, 동해안 최대 절경으로 꼽히는 총석정. 그러니까 금강호라는 이 배를 타고 금강산의 절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뭐니 해도 여행의 꽃은 식도락이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룡폭포 근처에 목란관이라고 해서 음식점이 있다고 해요. 이 목란관에 가면 뭐 평양식 냉면부터 시작해서 비빔밥, 뭐 추어탕, 뭐 녹두지짐부터 만두, 나물 같은 이제 반찬들이 쫙 따라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먹는 게 진짜 북한 음식이죠. 침 보이네요. 그런가요? 근데 이게 북한이잖아요.
그럼 그 여행에 어떤 제한 같은 게 많았을 텐데. 있습니다. 고배율 만원경 이거 안 되고요. 비디오 카메라 안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가져가서는 안 됐었습니다. 사진을 만약에 찍고 싶다 그러면 허락을 받고 찍어야 되는. 근데 만약에 뭐 가족들이랑 통화를 해야 될 상황이면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중전화? 우선 유람선 내에 그 위성 전화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남쪽에 이제 가족이나 친지와 통화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 그걸 사용했구나. 이렇게까지 대북 관광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정주영 회장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돈독한 관계 때문인데요. 이게 김정일 위원장은 원래 좀 독불장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 부자에게는 굉장히 항상 각별하게 예우를 좀 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방북을 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의전을 제공하기도 한 거죠. 근데 정몽원 회장이 타계한 이후에 네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네. 2008년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어머. 금강산에서 50대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었던 건데요. 이제 기분 좋게 관광하러 북한에 갔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된 거죠. 아니 도대체 금강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박왕자 씨가 이제 새벽에 숙소 밖으로 나와서 관광구역을 벗어나서 북측 군사 통제구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초소 앞까지 누군가가 걸어오니까 이제 거기 서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부터 이제 박왕자 씨가 뒤를 돌아서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때가 이제 새벽 4시, 5시 정도였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새벽이라서 누군지 몰라서 총을 쏘게 됐다라고 북한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지 관광 지역인데 거기서 총을 들고 쏘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 네네. 다른 관광객들의 증언이 네. 이 북한 측의 이야기랑 좀 달랐습니다. 이제 그때 해돋이를 보려고 관광객 몇 명이 이제 박왕자 씨처럼 밖에 나왔었다고 해요. 근데 아하. 그때 관광객이 사진을 찍다가 총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식별이 불가능했었을 정도의 어두움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워낙 큰 일이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도 당시에 이제 사건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 현장과 최대한 유사한 강원 이제 고성군 해변에서 모의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험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만약에 북측의 주장대로 이 박 씨가 이 빠른 속도로 달렸을 경우에 총탄의 흔적이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박왕자 씨를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두 사람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누구인지 뭐 식별이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둘 사이의 거리가 뭐 60m 정도. 이렇게 식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실탄으로 관광객을 그냥 저격을 해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 북한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진짜 화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남과 북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때 현정은 회장은 이제 또 다른 그 정면 돌파를 하겠다. 여기에 이제 중단된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네.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을 바로 찾아가서 진상 규명을 듣고 본인이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이 현정은 회장의 무대포로 북한을 찾아가긴 했는데 이 김정일 위원장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 회장의 평양 체류 일정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하루로 안 되니까 또 하루 이래가지고 수차례 지금 평양 체류 일정을 연장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김정일 위원장이 일부러 골탕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정은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추모식이 이제 당장 내일이었던 겁니다. 그 H그룹의 7계명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상의 제사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참석한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북한에서 하루 더 머무르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약 기약 없이 기다릴 거냐? 서울로 와서 제사에 참석할 거냐? 만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근데 사업하러 갔는데 집 제사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 이게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이 집안에서는. 다 현정은 회장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루 더를 외치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또 현정훈 회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이 대북 사업이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의 유지니까 명분도 있고. 뭐 이 정도는 집안에서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승부수 과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만났겠죠. 만났구나. 예, 만났어요. 5차례 연장한 끝에 드디어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만나서 이 피격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이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협의를 좀 이뤄내요. 당시 협상이 얼마나 잘 됐는지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몽원 회장에게는 금강산을 줬는데 당신에게는 백두산을 줄 테니 이야.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강산 관광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 회장님이 이렇게 협상을 잘 이끌어냈는데 왜 중단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두산도 못 가고. 2011년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이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체제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당시 현정은 회장이 했었던 협상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 이제 현정은 회장도 관광 산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조건은 좋지 않았는데 네네네. 현정훈 회장은 대북 사업에 대한 꿈은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정몽원 회장의 추모 행사가 항상 금강산에서 열리기 때문인데 눈물을 보이지 않은 현정훈 회장의 남편에게 어떤 말을 과연 건네고 있을까요? 현 회장님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해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고 있다. 정주영 회장 25주기까지 매년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하는 현정훈 회장이 이 3명의 자녀를 잘 키워냈고 맏딸 정지희 씨가 후계 승계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2026년 현재 이제 H그룹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정원 회장에 대한 평판도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편입니다. 20년 넘게 그룹을 이끌면서 숱한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유내강형, 현다르크의 이미지가 완전히 붙여진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지 마. 내 모든 것 하나 이슈. 난 항상 하하하하하 이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재벌가 여인들을 꼽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S사의 안주인이자 미술계의 큰손, 바로 홍라희 관장입니다. 아, 미술계. 최근 이슈가 되는 말이 있죠. 홍라희가 나라를 살렸다. 예? 예스그룹이 이건희 회장 별세 후에 12조 원 규모의 이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납부를 위해서 이 홍라희 관장이 나선 겁니다. 무려 3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주식 1,500만 주를 매각을 했다고 해요. 결국 이제 수조 원대 세금이 국가로 들어가면서 국간이 좀 두둑해졌죠. 야, 이거 뭐 참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나라를 살리긴 했네요, 그죠? 네, 홍라희 관장 못지않게 또 이렇게 품격 있는 여성분으로서 그 S백화점의 이명희 회장. 비즈니스도 잘하시지만 아주 패션의 아이콘으로 유명하셔서 시계 같은 경우에 까르땡땡 해서 이렇게 뭐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대의 그런 것도 이제 이용하시고 계셔가지고 패션에 있어서는 재벌가 여성들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게다가 2023년 말에 경영 일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행보가 좀 파격적이에요. 돌아오자마자 대표이사 40%를 갈아치우는 역대급 물갈이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신세계의 중심은 나다. 이걸 좀 보여주는 셈이죠. 80세가 넘으신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신데 홍라희, 이명희 회장님까지 명불허전 아주 그냥 핫한 언니들이네요. 그리고 요즘 핫한 재벌가 여인들의 명단을 올린 인물은 바로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이 있습니다. 사실 정유경이 조금 더 주목받는 이유가 남편 문성욱 사장과의 스토리 때문인데요. 문성욱 사장은 이제 정유경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 다시 만나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해요. 정략적인 재벌가 혼맥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연애 끝에 사랑으로 맺어진 커플인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작년 말 사장으로 전격 승진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를 넘어서 그룹의 핵심 파트너가 된 거죠. 이제 정유 회장이 핫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아니겠습니까? 예, 정 회장의 첫째 딸, 요즘 가장 핫한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애니. 이 친구의 데뷔를 엄마인 이제 정유경 회장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 엄청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붙으면 허락해주겠다. 정 회장이 이제 맨날 춤 연습만 하고 막 이러니까 합격 당연히 못할 줄 알았다고 해요. 그렇게. 근데 아이비리그에 합격합니다. 예, 콜로스 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합격을 한 거죠. 사실 지금도 잠깐 그룹 활동을 중지하고 해외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이명희의 손녀이자 정유경의 딸로 유복하게 자랐을 텐데도 화장품 같은 거는 3,000원짜리 다이땡 제품을 쓰는 등 이제 검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핫한 재벌가 여인들의 최태원 회장의 딸 최민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91년생인데 올해가 34살이거든요. 그런데 좀 행보가 파격적이에요. 2014년에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한대요.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재벌가 딸이 왜 군인이 된 거죠? 그 당시 이제 재벌가 자녀들이 이제 군대를 면제받거나 좀 비교적 편한 보직을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민정 씨는 자발적으로 해군 장교에 자원해가지고 입대를 한 거거든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나서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전투 수영 같은 고난도 훈련을 받으면서 3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힘든 훈련을 직접 자진해서 할 만큼 독립심이 엄청 강하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부터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결혼도 조금 남다른데요. 미국 유학 당시에 친해진 이웃 주민이 있대요. 주민과 연애를 주민과 연애를 한 거. 이웃 사촌이랑. 미국 해병대 소속의 인재라고 하는데 그때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결혼까지 꼬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그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싫다고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대요. 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워너비 같은 거죠. 멋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재벌가 여인들 중에서도요. 최근 가장 핫한 여성 리더로는 사실 뭐 이분을 따라갈 수는 없죠.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얼음공주로도 유명한 분. 엘사요? 최근 가장 핫한 여성 리더 1위는 바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입니다. 이부진 사장은 1970년생으로 나이가 57세인데요. 얼음공주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렇게 뱀파이어같이 늙지 않는 외모의 소유자이십니다. 이건희, 홍라희 부부의 자녀들 중 둘째로 S그룹의 총수 이재용 회장의 동생, S그룹 최초의 여성 사장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죠. 자, 우리 이부진 사장의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을까요? S그룹 자녀들이 사실 대외적으로 나서는 걸 워낙 좋아하지 않고 학창 시절에 보면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보냈다고 하고 학교에 버스 타고 다녔다네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주 조용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 말이 좀 신빙성이 없는 게 재벌 티가 나죠? 내가 안 내려고 그래도. 그죠? 이부진 사장이 고등학생일 때 그때만 해도 이제 학교에 TV나 에어컨 같은 게 귀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S사에서 이부진 씨 학교에 싹 바꿔준 거예요. TV하고 에어컨을. 그럼 다 알죠? 친구들이 왜 바꿨지? 야, 제가 누구래? 그래서 친구들이 이부진 씨의 정체를 처음 알게 됐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그렇다면 이제 재벌 3세 이부진의 대학 시절은 어땠을까요? 궁금하네. 자, 이부진 사장이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는 몰래 소개팅도 했다고 해요. 그랬죠, 뭐. 실제로 한 남자 변호사가 이부진 사장과 소개팅한 적이 있다. 이 썰을 공개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진 씨. 예,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가 아닌데면 아빠가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빠요? 그냥 뭐 조그만 사업하세요. 네. 조그만 사업. 집에 전화도 가끔 했었는데 재벌가의 분위기를 전혀 못 느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TV를 보고 S그룹 딸이라는 걸 그때서야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내가 봤을 때 좀 뻥인 것 같아. 나도 미팅했는데 뭐. 누구랑? 경희 이부진. 진짜요? 경희 이부진. 진짜요? 동명이. 여담으로 이재용 회장 경우에 학창 시절에 아버지 직업란에다가 그냥 회사원. 맞네, 회사원.
그렇죠. 맞긴 하죠. 그렇긴 맞긴 한데요. 하죠. 네. 사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남매가 비슷한 점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이부진 남매는 다른 점이 더 많아요. 일단 이부진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 회장은 해외파로 유명하죠.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하자마자 일본 대학원에서 경영학사 마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까지 수료하면서 글로벌 경영 수업을 받았어요. 게다가 이제 대외 활동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인맥도 굉장히 넓은 편이죠. 근데 이제 이부진 사장은 이재용 회장이랑은 다르게 100% 순수 국내파라고 합니다. 근데 뭐 국내파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못했느냐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D외고 나오고요. Y대 아동학과를 나왔는데 유학 경험도 없는데도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부진 사장이 이재용 회장과는 달리 국내파 코스를 밟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도 합니다. 사실 이부진 사장이 갓난아기 때 몸이 많이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지라고 3살 때 이름까지 바꿨다고 하는데 이 유진이라는 이름에서 부유할 부의 참진으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하라고 붙여준 이름이 아니지 않아요? 건강해야 또 부자도 되니까. 네, 건강부부해라. 네. 뭐 뜻은 달라도 실제로 이름을 바꾼 후에 이전보다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스크 쓰고 있는 이부진 사장의 사진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바로 좀 오른손을 좀 가리고 있다는 건데. 오른손? 예, 뭐 세간에는 삼성과의 유전병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조심스럽게 언급은 됩니다. 사르코마리투스라는 병인데요. 이게 온몸의 근육이 좀 점점 위축돼서 좀 힘이 약해지는 그런 병이고요. 손하고 발 뭐 이런 데 변형이 좀 생긴다고 해요. 삼성과의 그 병이 있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부진 사장이 걸음걸이가 약간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은 있죠. 뭐 이걸 확실하게 이제 본인들이 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S사에서는 이제 샤르코마르투스 병에다가 한 20년 넘게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손녀 이부진을 엄청 챙겼다고 해요. 손자 이재용에게는 이제 어릴 적부터 좀 엄격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손녀인 이부진은 어릴 적부터 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인 이병철 초대 회장까지 이부진을 곁에 두고 챙겼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이병철 무릎 위에 앉을 생각을 하겠어요. 한 번만 앉아봤어. 나도. 네. 용돈 얼마일지 좀 기대되지 않나요? 내 위에 앉아라. 아, 용돈 좀 주십니까? 내 위에 확 찍어주세요. 꼬리뼈 나가게. 이부진의 아주 제일 든든한 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건희 회장. 이겠죠. 이건희 회장은 해외 행사 때도 그렇고 항상 이부진 손을 잡고 항상 동행을 하고 각별하게 애정을 보였다고 하죠. 저 뒤에서 뚜뼈 떼시는 분이 이재용 회장 아닙니까? 명품. 사실 이재용에게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이건희가 맞다를 늘 챙겼다고 하는데 게다가 해외에 나갈 때는 일부러 이부진 사장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시킬 정도로 늘 곁에 두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맞달에 뺨을 부빌 정도로 스킨십을 즐기는 아버지였다고도 하는데 이제 아내인 홍라희 여사가 그걸 보고 좀 질투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희가 맏딸인 이부진을 더욱 챙겼었던 이유가 자신과 너무 닮아서. 굉장히 닮았어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큰 눈이 굉장히 비슷하고 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중이랑 입술까지가 이제 붕어빵입니다. 그럼 뭐 자기를 또 이렇게 많이 빼닮게 되면은 더 많은 정이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끼는 본인의 딸한테 이건희 회장이 무엇을 줬을까? 호텔 식사를 줍니다. 진짜 스케일이 다르다. 스케일이 깜짝이야. 나 속으로 뭐 사랑을 줬겠지. 아닙니다. 호텔 식사를 줍니다. 호텔 줍니까? 사실 이제 호텔 S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호텔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호텔 S를 따라다니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호텔 무슨 미스터리가 있어요? 네,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호텔 S를 상징하는 장소가 영빈관이잖아요. 영빈관. 네. 그렇죠. 여기 영빈관. 원래 이 영빈관 터가 원래는 절이었습니다. 절. 아, 절이었다고요? 그냥 절이 아니라 그 안중근 의사한테 총을 맞아서 죽었었던 이토히로 부미를 기리는 절.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이상한 괴담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남산에 북측자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한양 성곽 바로 아래로 위치해 있는데 일본이 이 자리에 이제 사당을 만들어서 한양 성곽이라는 조선의 정기를 끊으려는 흉기가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아니, 영화 파묘에 보면 일본이 조선의 정기를 말살하겠다 하면서 그 정기가 흐르는 곳에 대못을 박잖아요. 그것도 이제 썰이죠. 뭐 시나리오가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당, 방문사 이런 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없애버려야죠.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싹 다 철거하고 그곳에 외국 국빈을 위한 숙소를 만들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또 갑자기 하야했잖아요. 그래서 공사도 그대로 스탑.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다시 공사 시작해서 67년에 영빈관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영빈관.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영빈관에 집착을 한 거죠? 그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돈 벌려고 이제 관광 사업에 좀 열을 올렸을 때인데 대한민국이 전쟁 오니까 완전히 낙후된 거잖아요. 외국 관광객이 와도 뭐 잘 데가 없어요. 뭐 여인숙에서 재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도 좀 기죽지 않게 좀 최고로 멋지게 지어서 VIP들 묵을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영빈관을 어디서 맡았냐면 중앙정보국. 외국 VIP 관리 차원에서. 중정. 뭔가 무시무시하죠. 그 중정에서 관리해서 그런지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를 이제 오래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때 뭐 못 먹고 못 살 때 그런 돈 다 끌어와가지고 지어는 놨는데 돈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영빈관을 기업인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이번 영빈관의 주인은 그럼 누구냐? 바로 이병철 회장인 거죠. 이병철 회장이 영빈관을 주축으로 새롭게 호텔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전통의 미를 강조하면서 이름도 호텔 S. 한국 천년 역사의 문화예술을 꽃피웠던 이 신라 왕조에서 유래한 그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호텔 S에 가면 인테리어가 좀 다른 호텔보다는 조금 더 전통적인 미가 더 강조된 그런 인테리어인데 이게 그러면 이병철 회장님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그 호텔 S를 이렇게 잘 키워내는 데 있어서 여러 전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호텔의 도어맨들을 대상으로 땡땡땡 맞히기 그 대회를 엽니다. 땡땡땡 맞히기. 뭘까요? VIP 이름 맞추고 이름 정도는 알아요. VIP 이름 맞추기. 바로 호텔을 찾는 고객들 자동차 번호판을 맞추는 번호판? 네, 그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 4 차량을 갖고 계시다면 1, 2, 3, 4 차량을 딱 보고는 이경규 선생님 이경규 씨 차다. 네네, 그걸 알아맞히는 거죠. 1등한 직원이 1000명 고객의 번호판을 다 외웠다고 하죠. 대단하시네. 1000개를 외웠으니까 차만 딱 뜨면 그냥 누군지 알아봐주면 좋잖아요. 고객이 내렸을 때. 근데 어디 자주 갔는데 내 차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데. 메인이 아니었던 거죠. 메인 고객이 아니었던 사이드 고객. 뭐 이제 도어맨들한테 질 수 없다. 호텔 프론트에서는 고객들의 이제 사소한 취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뭐 좋아하는 신문,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 뭐 조미료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와, 서비스 좋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서 오세요, 무슨 호텔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경규 대표님, 저희 호텔 지난번 남산 쪽 침대방 쓰셨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어떤 호텔에서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호텔 사업에 드디어 이부진 씨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부진 씨는 경영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없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너 내일부터 회사로 나와라.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출근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S사 복지재단 기획지원팀에서 시작을 해서 2001년 호텔 S의 부장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2011년 사장으로 이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살짝 시선이 곱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부진이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도 그때는 아무도 이부진 사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뭘 알아? 아버지 잘 만났잖아. 금수저잖아. 이런 시선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부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아빠한테 전화하죠. 자를 거야.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했대요. 그래서 호텔 S 케이터링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현장을 온종일 지키면서 사람들의 뭐 동선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정보 하나까지 직접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이 이건희 회장과 닮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TV 생산 공장 시찰할 때도 브라운관 화면에 너비 1인치까지도 신경 쓰고 이거 조금 더 크게 하라든지, 응? 0.5인치, 0.3인치라도 더 크게 하라든지. 병원 건설 현장에 가서 이제 파이프 위치, 기둥, 병상 침대 등을 세밀하게 둘러봤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반도체 개발 때도 세부적인 부분까지 직접 챙기면서 나노 단위까지 체크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상당히 집요하거든요. 하나에 꽂히면 밤을 새면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러는데 이부진 사장도 아버지 성격을 빼닮았어요. 이부진 사장이 호텔실 갔을 때 호텔에서 나온 숟가락 있잖아요. 스푼. 깊이라든가 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 다 다르고 그 스푼을 표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했을 때 이부진 사장은 6개월 동안 전 세계 스푼을 다 갖다가 우리나라 그 스푼을 만든 장인한테 줘서 서양과 동양, 한국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무게중심이라든가 깊이를 연구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리틀 이건희라는 소리를 이부진 사장이 듣는 게 뭐냐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딱 평정을 해요. 그러니까 호텔 리모델링 할 때도 자기가 다 나와서 직접 다 지시를 하거든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이제 면세점, 그 롯데가 면세점 사업에서 1인자였거든요. 근데 저가에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성과를 올렸어요. 호텔의 주가를 2배, 3배 올린 거예요, 그게. 리틀 이건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경영 능력이 뛰어난 건 맞잖아요.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이부진에게 떨어진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이비땡을 사수하라. 이 루이비땡이 세계적으로도 좀 오만한 브랜드로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이부진이 어떻게 이 오만한 회사를 이제 설득하게 됐느냐. 이제 그날부로 바로 비행기 티켓 100장을 끊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전 세계 50개 공항을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명품 매장에서 누가 뭘 사고 몇 명이 드나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노트에 빼곡히 적어가지고 500페이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 자체가 그 데이트 모임을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집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집령으로 만든 500페이지를 들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루이비땡 본사. 아하. 그 루이비땡 그 회사가 좀 오만하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부진이라는 아시아 여성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별로 이렇게 좀 집중을 안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좀 무시하는 분위기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모든 발표가 끝나는 순간 오만한 사람들의 표정이 이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이제 루이비땡이 이부진과 손을 잡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미션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성공을 했네요, 멋있게. 하지만 이제 승부사 기질로 이제 승승장구하던 이부진 사장에게도 진짜 초대형 위기 한번 터집니다. 네? 바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 확진자가 제주 호텔에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죠. 사장님 이거 공개적으로 오픈하면 손님들 다 패닉 옵니다. 임원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했는데 이부진 사장은 지금 당장 전체 공개하고 호텔 문 닫아라. 손님들한테 전액 환불 그리고 항공료까지 다 보상해줘요. 항공료까지? 근데 그렇게 대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 최대 3억 원의 손실이 생길 수 있었다고 해요. 이제 임원들이 엄청 걱정을 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반전이 생깁니다. 무슨 반전이 뭐? 제주도지사가 이부진 사장한테 고맙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언론사에서도 막 이부진 사장의 결정을 뭐 대서특필하면서 극찬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정비 후에 호텔이 다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오픈한 날 3개월 풀부킹이 됐다고 합니다. 이부진 사장의 남다른 행보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네? 또 있어요. 예. 제주도에서 목격된 이부진 사장의 파격적인 모습 제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노래 부르시는? 노래 안 해요? 이부진 사장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열창하는 모습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오디오는 없지만 현장에 있던 분들 증언에 의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대에 걸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열창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아주 뭐 잘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사장님이 왜 저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부진 사장이 좀 제주도에 좀 남다른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제주도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의 이 재기를 돕는 후원자 역할 이거를 수년째 하는 중인데요. 실제로 몇몇 사장님들하고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지낸다고 하는데
할머니 사장님들에게는 뭐 언니라고 부르면서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부진 사장의 호텔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비싸다. 비싸다? 아, 그게 그 빙수가 맛있는. 아, 오, 이야. 아시네요. 트렌드 하신데요? 바로 이제 호텔 S의 시그니처 히트 상품입니다. 애플 망고 빙수. 네네네.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 진짜로? 그거 가서 빙수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야. 아, 그러면 가격도 아시겠네요. 가격대가 좀 세요. 오, 이야. 뭐 그렇게 세지는 또 않아요. 네? 근데 빙수에 비하면 또 세죠. 엄청 셉니다. 내가 계산 안 했겠지만. 이윤석 씨가 또. 이윤석 씨가 또. 이윤석 씨. 처음에 이제 제주도 호텔에서 로컬 식재료 발굴 프로젝트 차원에서 시작한 제품이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27,000원이었대요. 괜찮다. 27,000원이면 괜찮죠. 아주 괜찮죠. 네.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먹은 거. 27,000원일 때.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11년부터 그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올라가가지고 10만 원대를 넘어선 거죠. 굉장히 비싸진 거죠. 근데도 대기줄이 1시간이랍니다. 이야. 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먹는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은 아니고 그 공간과 분위기까지 뭐 함께 즐기기 위해서라고 해요. 한승현 씨라면 이해가 가세요? 10만 원에 카라요, 카라. 카라. 근데 뭐 호텔의 어떤 서비스를 누리는 값까지 생각하면 최근에 또 이슈가 된 이부진 사장의 디저트가 있습니다. 이거 봤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봤어. 뭐예요? 케이크인데요. 저 위에 저 김가루 뿌린 거예요? 저거 칼국수. 칼국수. 여러분 보시기에 이 케이크 가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난 알아 이거 봐서 15,000원이면 딱이죠, 저거. 내가 볼 때 저거 한 10만 원 돈 할 것 같은데. 이 케이크의 가격 10,000원입니다. 뭐 다른 건 또 주겠지. 네, 통로버섯으로 케이크를 송로버섯. 우와. 만들다 보니 가격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무리 송로버섯 뭐 트러플이 들어갔다고 해도 나는 이거 12개월 할부로 뭐 그래도 한 달에 그거 나갈 때마다 네. 너무 부담.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프리미엄 전략이잖아요. 근데 프리미엄 전략이 이런 디저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이 S호텔의 결혼식도 초호화죠. 김우빈 씨하고 신민아 씨가 결혼했어요? 예. 김연아 씨도 결혼했어요? 네, 꽤 됐습니다. 꽤 됐습니다. 저 드라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 네. 난 드라마인 줄 알아. 톱스타들이 결혼하는 이 결혼식장 하면 바로 S호텔인데 우아하고 뭐 품격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 프라이빗하게 야외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재계 여성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결혼식장 1위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용이 대략 한 10에서 너무 한다고 비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결혼했다 그러면 어깨 뽕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디저트부터 결혼식장까지 뭐 핫 이슈의 중심이 되는 이 호텔 S인데 최근 이제 호텔 연간 매출이 4조 원대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세를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부진 사장의 뭐 승부사적 DNA가 만들어낸 성과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부진 씨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얼음공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웃지 않아서 이제 그런 별명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얼음공주였었던 그 이부진 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도도하기만 했던 표정에서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 요즘은 이제 이부진 씨가 카메라만 보면은 그렇게 자주 웃으신데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웃기 시작하면서 사업도 잘 풀리고 있다는 거죠. 좀 경직된 표정보다는 유연한 미소로 소통한다. 느낌을 바꾸니까 브랜드 가치도 오르고 실적도 좀 이렇게 쭉쭉 오르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면의 여유, 그리고 자신감의 표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저희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본인이 먼저 좀 웃으세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웃어주세요. 웃으셔야죠. 저는 항상 웃고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부진 사장이 좀 달라진 게 항상 이제 사진만 찍혔지 대외적으로 나서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부진의 얼굴은 알아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부진 사장이 국가 행사에 참여하면서 목소리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한국방문회위원회 이부진입니다. 국가 행사에 참여하면서 목소리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한국방문회위원회 이부진입니다. 이제 외국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목소리 딕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날 저 사람들이요, 이 국가 행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온갖 그 커뮤니티에 도배된 내용이 이제 이부진의 목소리예요. 예. 뭐 목소리 하나로 이제 이슈화되는 건 이부진 사장뿐일 듯 하기도 해요. 예. 혹시 저 이부진 사장 목소리에도 뭐 어떤 전략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이부진 사장의 목소리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아주 차분하면서도 너무 크지 않게 목소리 하나로도 품격을 모두가 다 느끼게 해주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부진 사장이 재계 패셔니스타로도 유명하잖아요. 패셔니스타. 그렇죠. 뭐 주주총회라든가 뭐 각종 행사 이런 곳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이제 이부진 사장의 패션이 화제가 되는데 이런 이부진 사장의 스타일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궁금한데요? 이부진 사장의 스타일을 보면 실적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과연 어느 쪽이 실적이 좋았을까요? 화이트지. 이제 표정부터 다르잖아요. 표정부터. 지금 눈이 하한가잖아요. 눈이 하한가예요. 네, 왼쪽 사진이 바로 2024년 주주총회 때입니다. 당시 호텔 연간 매출이 3조가 훌쩍 넘어갔고 영업이익이 막 쭉쭉 올랐던 때인데 알렉 땡땡이라는 브랜드의 화이트 계열의 수트를 입으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 뭐 밝은 분위기 이런 걸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죠. 이듬해 주총에서는 블랙으로 이제 쫙 빼입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컸었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부진 사장이 실적이 좋으면 화이트를 입고 나쁘면 뭐 블랙을 입는 모습이 이게 3년 이상 반복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장의 주총에 뭘 입고 오느냐 이 의상으로 S호텔의 성적표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이분 딱 보면요. 머리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옷으로 소통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액세서리나 뭐 옷 색깔 이런 걸 보면 본인의 상태를 드러내는데 탁월해 보입니다. 이미지는 사실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분은 만들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공주님 그 자체입니다. 화려한데 단아하고요. 또 열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네, 뭐 의미가 담겨 있는 계산된 스타일이고 뭐고 일단 이부진이 입으면 무조건 완판이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인기인지 스타일리스트한테 직접 들어봤습니다. 빠땡이라는 그런 한 100에서 200만 원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부진 님이 착용하신 후에 단기간에 매출이 거의 1000%가 성장을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톰 땡땡땡 그 콜라보의 갤럭시 전 세계 한정판이어서 아예 살 수도 없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알고 있고, 이 샤땡 재킷이 이제 아마 1000만 원을 무조건 호가할 텐데 지금은 아예 구할 수조차 없는, 패션계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연예인보다 더 강력한 그런 완판녀 패셔니스타 충수님이 아니실까. 와.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이부진 사장의 아들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그때 패션이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 영상인데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블랙 패션을 보였는데 이날 화제가 된 아이템이 다름 아닌 저 가방이었다고 해요. 저가 얼마짜리였을까요, 가방? 뭐 몇천 원 되지 않나? 그래도? 저게요, 70만 원대의 가방이라고 해요. 몇백, 몇천만 원짜리 가방을 드는 다른 재벌가 사람들보다는 좀 확실히 좀 저렴한 가방을 좀 자주 드는 편이죠. 이부진 사장은 무조건 비싼 거, 무조건 화려한 거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 스타일링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고가 아이템에서부터 중저가 브랜드 아이템까지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죠.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게 아주 똑똑하게 스타일링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MZ들도 많이
그 패션을 따라하죠. 이분이 사장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 또 뭐 화제가 된 게 있다면서요?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가 거라고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 오늘 영화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버리네. 노래 잘하네. 노래 잘하네. 네, 이부진 사장의 아들 임동현 군이 밴드부 보컬이었다고 해요. 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아드님도 이제 수준급의 보컬 실력이시기도 한데 이부진 사장님 눈에서 진짜 뭔가 이렇게 사랑이 막 하트가 뿅뿅 따라 부르면서 여느 부모들처럼 자식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노래도 이제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재벌이라고 뭐 자식 사랑하는데 뭐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 그 임동현 군이 우리 김태현 씨가 다니는 학교에 들어갔대요. 후배구나. 임동현 군이 2026년에 S대 이제 경제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입학식 날 이부진 사장의 표정이 온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 홍랑이 여사도 이제 손자를 안아주면서 대견을 했죠. 예. 근데 뭐 이제 S대 들어간 걸로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공부를 얼마나 잘하길래 했는데 수능에서 딱 한 개 틀렸다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교육열 높은 부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수재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 가졌어. 어떻게 수능에서 한 개를 틀릴 수가 있어요? 한 개를 이게 뭐 가능이나 한 일인가요? 그 정도 근데 하셨으니까 서울대 가신 거잖아요. 저는 학력고사예요, 저는. 또 학력고사. 한 개는 아니었지. 한 개 틀렸으면 수석인데. 학력고사. 난 한 대여섯 개 틀린 것 같은데. 난 한 대여섯 개 틀린 것 같은데. 대여섯. 문제 쉬웠어요. 야 역시 그 사세다 그 사세. 저때 문제가 진짜 쉬웠어. 망원입니다. 진짜 쉬웠어. 망원입니다. 망원. 진짜 쉬웠다니까? 야 그만해. 됐어 그만하지. 7, 8개. 대여섯 개 조금 더. 7, 8개. 그만해. 정적인 인사들이 통상 사생활 보호라는 글로벌 인맥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국제학교를 보내거나 이제 조기 유학을 결정을 하는데 이부진 사장은 아들의 교육법으로 이제 국내 학교 시스템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저 이부진 사장이 유명한 돼지 엄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할 만큼의 열정을 좀 보이기도 했고 게다가 이제 사장 자리에서 매일 같이 바쁜 와중에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부터 뭐 발표회, 졸업식 같은 매번 학교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간혹 아들이 다니는 대치동 학원 주변과 카페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듯한 이부진 사장을 봤다는 목격담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엄마가 아무리 지극정성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한 개 틀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한편에서는 아들 교육시키는데 우리 몰래 하는 거 있겠지. 그래도 재벌 간대. 이런 뭐 의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진 사장이 아니라 아들 임동현 군이 직접 나 수능 한 개만 틀린 비법이 있다. 이걸 공개했다고 합니다. 비법이요? 네. 이 공부 비법 뭘까요? 뭐였을까? 화인 선생님이지 뭐. 쪽집게. 이제 그 시대적인 생각이죠. 신세대적인 생각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됐는데? 자, 받아 적을 준비하세요. 임동현 군이 특히 이제 수학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학 뭐 내신,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이런 거 볼 때마다 2,000개의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2,000개. 뭐라는 거야? 네? 자, 뭐 이거 일반적이다. 나도 그 정도는 했다.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진짜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3년 동안 핸드폰하고 게임을 아예 완전히 단절. 저건 좀 말이 돼요. 저건 될 수 있죠. 실제로 임동현 군이 3년 동안 핸드폰하고 게임을 아예 끊었다고 해요. 대단하네, 그거. 엄청난 절적인 거죠. 수능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핸드폰을 잡아서 게임을 했는데 뭐 그 기분이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건데 이거는 사실 그죠? 네, 그죠. 게임을 끊었다. 이거 인정합니다. 임동현 군 대단하네요. 인정을 하죠 우리가.
최근에 이부진 사장이 이제 책임 경영을 선언하면서 6번째 연임에 성공을 했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흑자 전환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네. 아들도 이제 뭐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녀 교육도 잘 마친 만큼 이제는 엄마에서 경영인으로 2026년 올 한 해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여인 천하로 만든 재벌가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시대 상황을 보면 이분들이 어떤 기업을 끌어오기에는 여성으로서 이 여성이라는 성별로서 쉽지 않은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기업을 일궈낸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계도 마찬가지지만 재계의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거 뭐 뚫고 뭐 윗자리로 올라가기가 원래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두 여인들은 뭐 그걸 뚫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긍정적인 측면 좀 있죠.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주 조심해. 한 번 뒤통수 치면 또 치게 돼 있어. 눈치채신 거지. 김강철 씨 말이 맞았어. 절대 죽을이 아니랬거든. 내가 세상에 털면 얼마나들 놀라들 자빠질 거야. 내가 메이크업 받으면 새 신랑 묻혀. 금 기자 나랑 같은 테이블? 모르겠어요. 아기 태어나면 안 보여줄까 보다. 잘하세요, 나한테. 잠시 후 하용준 군과 모모양의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전에요. 드셨어요? 턱스도 입으려면 좀 굶어야지. 맞아. 이거 나한테 그런 욕지. 만일 모모가 될 수 있다면 용중이는 모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야. 저기요, 잠깐요. 2번 다 성공했으니까 걱정 같은 거 말고.